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시와 예술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읽네요, 책을. 자, 캐롤라인 캠벨 지음, 황상현 옮김, 전환경 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15개 도시의 운명을 바꾼 예술의 힘. 바빌론에서 평양까지 도시 속 예술 작품으로 읽는 인류 문명사. 예술이 어떻게 도시의 역사를 다시 썼는지 다각도로 추적한 아주 흥미로운 책. 네, 예술이 어떤 도시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좀 화려한 어떤 문화 유적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는 반드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저는 이 책을 지금 처음부터 훑어보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압도되는 작품들이 많네요. 뭐 건축물부터 뭐 조각상, 그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간히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적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기의 방법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목차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이 책은 뭐 글자도 있지만 그림과 사진이 좀 있어서 그림이라기보단 사진이죠. 그래서 페이지 수는 좀 됩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서 15개 도시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1부터 아마 15번까지의 도시의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감수의 말, 도시, 한 편의 거대한 예술 작품, 들어가는 말, 예술, 도시, 인간, 연결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 1번 도시입니다. 바빌론, 회복 탄력성. 2. 예루살렘, 믿음. 와, 이거는 좀 읽어드려야겠다. 바빌론은 기원전 1800년에서 323년입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기원전. 와, 그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3. 로마. 자기 확신. 1세기. 4. 바그다드. 혁신. 8세기. 5. 교토. 정체성. 11세기. 6. 베이징. 결단력. 1400에서 1450년. 7. 피렌체. 경쟁. 1430년에서 1500년. 8. 베냉. 공동체. 1500에서 1700년. 9. 암스테르담. 관용. 1650년에서 1700년. 10. 델리. 시기심. 1670년에서 1730년. 11. 런던. 탐욕. 1800년에서 1900년. 갑자기 또 웃음이. 책을 읽다 보면 영국이 세계적으로 말썽꾸러기
세계적인 말썽꾸러기 나라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그나마 좀 순화해서 하는 겁니다만 말썽꾸러기 나라로 묘사되기는 하는데 런던은 왜 탐욕이지? 안 좋은 네, 표현이 붙었네요. 12. 빈, 자유. 1900년에서 1914년. 13. 뉴욕, 반항. 1929년에서 1970년. 14. 브라질리아, 사랑. 1956년에서 1980년. 15. 평양, 통제. 1953년에서 2000년. 자, 15개 도시 중에 인도의 델리를 포함하면 4개가 되겠고요. 네, 아시아로 했을 때. 4개 정도는 아시아. 나머지는 이제 유럽과 뭐 뉴욕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예루살렘도 있었고요. 자, 바그다드도 있었네. 네. 근데 이제 교토와 베이징 후에 한양, 서울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마지막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평양이 있습니다. 이 책이 네,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평양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나마 우리랑 제일 가까운 거. 거리상으로도 평양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 전에 먼저 네, 들어가는 말, 저자분의 말씀이겠죠?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들어가는 말, 예술, 도시, 인간. 연결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 1518년 봄,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이탈리아 루카의 북쪽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에트라 산타를 방문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교황 레오 10세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교황이 의뢰한 중대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피렌체 양식의 산 로렌초 교회 파사드를 장식할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그 외진 해안 마을을 찾은 것이다. 태어난 시점의 간격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두 남자는 유년 시절부터 서로를 잘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산 로렌초 교회는 레오 가문의 교구 교회였고 교황은 이 교회 일에 아주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피에트라 산타는 미켈란젤로가 원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는 남동생에게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들 산을 길들이고 손재주를 구현하는 일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과 같아. 그는 자신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돌은 해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몇 차례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미켈란젤로로서는 후원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사건은 미켈란젤로의 오랜 경력 중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지만 돌이켜보면 그로서는 그토록 분노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다. 그 계획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고 산 로렌초 교회에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사드가 없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의 분노는 그가 다른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518년 3월 15일에 쓰인 한 편지의 뒷면에는 깔끔하고 읽기 쉬운 필체로 쓴 쇼핑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목록에 오른 물건들을 그린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놀라운 스케치들도 함께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하인이 글을 완벽하게 읽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들 덕분에 그는 자신이 뭘 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존된 것은 예술가가 자신과 다른 여러 손님을 위해 생각한 소박한 식사 메뉴들이다. 사순절이라 메뉴에서 고기는 제외되었지만 미켈란젤로의 생선과 채소 요리는 분명 맛있었을 것이다. 그는 토르텔리와 멸치, 청어에다 샐러드와 시금치, 회향, 롤빵을 먹고 싶었고 포도주 한 병도 곁들이고자 했다. 당연하게도 이 예술가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에도 신경을 썼다. 샐러드는 바닥이 얕고 넓은 그릇에 담겨 있고 멸치꼬리는 서빙용 그릇의 가장자리에 걸쳐지게끔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으며 청어는 큰 접시에 우아하게 담겨 있다. 아, 네. 저는 지금 실제 그 스케치를 보고 있어요. 메모를 보고 있는데 쇼핑 목록이죠. 그림을 그려서 줬네요. 이것은 또 그림의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글씨도 제가 이 언어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글씨체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대충 쓴 것 같은데도 뭔가 아름다워 보이네요. 참, 오늘날로 따지면 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거 사와라고 하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려서 메모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천재도 당신이 천재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미켈란젤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였지만 천재도 밥은 먹어야 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진부하고 때로는 지루한 사소한 일들을 신경 써야 했다. 심지어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아주 많이 썼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다 천지를 창조한 일에서부터 그의 대리석 노예들에 갇힌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으로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이 예술가는 돈 문제로 다투고 대가족을 부양하고 동료에 대해 불평하고 고용주와 싸우고 물건 구매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자신이 선택하거나 만들지 않은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 대부분의 예술사를 읽는다고 할 때 독자는 위대한 예술가라면 보통의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또는 돈, 사람, 외부적인 사건 등 우리 모두를 제약하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예술사들이 넌지시 알려주는 것은 예술가들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만의 외골수의 궤도와 사명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한 건 그들의 특출난 재능이었다는 점이다. 자, 이것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영향, 훈련 또는 스타일에 의해 느슨하게 연결된 예술가들의 경력은 시대적 명칭으로 정의되고 소위 주의, 인상주의, 뭐뭐주의 같은 주의들이 난무하는 어떤 전체적이고 점진적인 내러티브의 일부분으로서 상호 간의 질서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점 역시 알려준다.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구분과 용어들은 유용하다. 역사적 맥락에서 예술가를 설정하고 분류하거나 여러 개인이 목적과 동기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적 표현이 시간상 각기 다른 순간에 특정 패턴과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그런 접근법들이 초래하는 문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머리를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단어와 개념을 알아야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 예술 작품에 대해 생각하는 데는 우리의 눈이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 예술 작품이 뭐 제작되게 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 시대상에 유행하는 그 예술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가 보고 너가 느끼는 마음, 감정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술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함께 해온 것이다. 우리가 살고 일하는 건물과 우리가 걷는 거리, 아침부터 밤까지 사용하는 물건을 포함하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의 일부다. 우리는 모두 예술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고도로 훈련되어 있다. 더욱이 예술이라는 용어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기능적인 목적이나 더 넓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목적이 아닌 예술 그 자체로 만들어진 물건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제한적으로 정의된다. 예술적 스타일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은 예술가가 이미지, 사물 또는 건물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혹은 그 기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맥락은 다시 말해서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는 사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1865년 파리 살롱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전시된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를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하면 저는 머릿속에 올랭피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너무 어려워지는데 큰일 났다. 하지만 네, 제가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은 마네의 표현력 풍부한 분놀림, 그의 생동감 있고 스케치처럼 대략적인 회화 표면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가 존경하고 연구했던 벨라스케스나 티치아노 같은 초기 제스처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강조한다. 이 모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네가 살았던 시대에 올랭피아를 악명 높게 만든 것은 그림을 그린 방식이라기보다 그가 다루었던 주제였다. 살롱에서는 이 그림을 벽 높은 곳에 걸었는데 비판적인 관람객들이 그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외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체 상태의 어떤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 네, 피부색이 다른 어떤 다른 여인이 있는데 약간 시중을 드는 듯한 모습이고 시중을 드는 여인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도 한 마리 보이네요. 관습적으로 예술은 현실이 아닌 이상을 위한 것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마네가 실제 여성인 빅토린 뇌랑을 매춘부 복장을 한 여신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에 혐오감을 느꼈다. 백색 인공 조명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침울해 보이고 피부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와 그림은 매혹적이지 않고 추악했다. 빅토린이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현대적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 그것은 현대 사회의 부패와 감성의 결핍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 나는 스타일과 의미, 맥락을 한데 모아 물질 세계를 중심에 둔 역사를 쓰고자 했다. 일부 역사가들은 건물과 사물, 이미지가 과거에 대한 유용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은 글이나 말로 된 것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가지는 주관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원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서는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인공물보다 더 편파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끌어내는 능력에서 그 힘을 얻는다. 예술은 우리의 내면에 호소할 수 있기에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경험을 연결해 위안과 연결감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는 차이와 반대를 조장하여 우리의 혼란, 분노 또는 폭력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나는 북아일랜드 분쟁이 벌어지는 동안 그곳에서 자랐고 이런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되었다. 예술은 위험하며 호소력 있는,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은 또한 우리를 과거의 사람이나 세계와 연결해주는 독특한 힘을 갖고 있다. 도자기 그릇을 다루거나 그림을 보거나 건물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아울러 우리의 차이점만큼이나 닮은 점을 체험하게 해준다. 예술은 삶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며 예술가들은 언제나 일반 세상과 소통해야 했다. 예술가들이 처한 더 넓은 환경은 그들 자신의 어려움과 좌절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술 작품 창작의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예술은 세상 모든 곳에서 만들어졌지만 특히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3분의 2 이상이 도시 거주자가 될 것이다. 도시에서의 삶이 꼭 문명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시는 기원전 8천년 이래로 창의성과 예술적 역동성을 위한 횃불 역할을 해왔다. 도시는 지역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며 도시에 집중된 부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만들고 후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보다 더 많은 자극과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 도시를 사랑하든 아니면 혐오하든 우리는 모두 도시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15가지 특성과 감정을 담아 치열한 창조적 활동과 맞물린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15개 도시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이러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런 도시들을 형성한 힘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나는 각 장에서 특정 장소와 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몇 가지 대상들을 선별했다. 예술 제작자이자 사용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예술사를 서술하되 예술가들이 활동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도 함께 설명하고자 했다. 나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예술이 엘리트의 관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술은 반문화적 견해나 분열, 반대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나는 유럽인이고 필연적으로 유럽으로서의 관점이 이 글의 내러티브를 형성할 것이며 나는 의도적으로 유럽과 북미 대륙의 관점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다. 인류 역사의 많은 기간 동안 이 두 대륙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차를 두고 반응했었다. 넓고도 넓은 예술 세계는 여전히 서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독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술과 그것이 우리 세상과 각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그리고 예술이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네, 들어가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자, 딱 한 장만
네, 소개를 해드릴 수 있다면, 네,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현대사 중에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15번째 도시, 평양, 통제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평양, 통제, 1953년에서 2000년. 자, 마지막 장인 평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가깝지만 네, 가장 멀기도 한 평양. 제가 알기론 북한이 거대한 어떤 조각상, 조형물을 만드는 기술이 가격 대비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선전 활동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제작이 되었을 테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또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평양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책에서 네,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 탑이라는 게 보이네요. 우리가 영화나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딱 그 풍경입니다. 김일성 광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의 풍경을 보니까 뭔가 네, 건축 양식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맑고 쌀쌀한 4월 어느 날 괴종 시계가 13차례 울렸다. 조지 오웰은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이 암울한 문장으로 자신의 유명한 소설을 시작한다. 나는 1989년 가을에 1984를 처음 읽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공부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매일 저녁 TV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조약이 체결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1989년에는 세상이 큰 변화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혁명이 일어난 파리에서 경험한 것을 시로 쓴 1789년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인 듯 싶었다. 그 새벽에 살아있다는 것은 지극한 행복이었고 젊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1989년에 조지 오웰의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디스토피아적 비전은 적어도 순진한 청소년이었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결정적으로 틀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웰은 파시즘이 몰락했음에도 전체주의는 계속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1948년에 1984를 썼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21세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적, 사적 삶의 모든 측면을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은 조지 오웰이 소설에서 상상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984의 현실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만큼이나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런던, 제1공대의 주요 도시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은 실제 장소는 없다. 평양은 고립된 국가의 수도로 한 왕조가 새벽부터 밤까지 삶의 측면 대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평양 주민들은 매일 오전 7시에 도시의 모든 주거지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지금 이 저자분께서 책에 서술해 놓으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이건 마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침 기상나팔과도 같은 느낌인데요. 국가 전체가 군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 경보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생활에는 의무적인 정치 학습 시간이 포함되며 자발적인 행렬과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일상이다. 평양의 거리는 깨끗하고 비어 있으며 세심하게 질서정연하다. 마치 사람들이 도시 계획과 건축물에 종속된 것처럼 보인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부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규율된다. 대부분의 여가 활동은 주민위원회가 통제하는 모임 내에서 이루어진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국영 채널로 고정되어 판매된다. 현지인의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접속은 글로벌 인터넷과 분리된 국영 네트워크로 제한된다. 복장과 헤어스타일, 화장은 각 아파트 단지나 구역의 관리인이 점검한다. 많은 여성이 1960년대 서구 직장인처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치마를 입는 세련된 복장을 하거나 한복을 입는다. 남성들은 1940에서 195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용 정장을 입고 모자나 군대 시절의 기념품을 착용한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 기업과 은행도 몇 군데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는 여전히 비교적 드물며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트램,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적절한 서류 없이는 국내 여행조차 불가능하다. 북한의 대표 도시인 평양에서의 삶과 일은 김씨 왕조가 세운 체제를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쓰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의 아들인 영원한 지도자 김정일, 손자인 최고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헌신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런 헌신은 사실상 국교가 되었다. 초중등과 대학교육, 평생교육은 김씨 일가의 신과도 같은 활동, 특히 위대한 수령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성인은 옷깃에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다. 주체 달력으로 측정하는 북한의 시간은 김일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며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은 가장 중요한 국가 공휴일이다. 이날에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대한 수령의 동상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일성 수령에게 헌화하고 가장 좋은 것은 김일성 보라색 난초 또는 김정은
붉은 베고니아로 된 꽃다발이다. 그 헌화로 경의를 표해야만 휴식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 건국의 역사. 김씨일가의 권좌 등극은 놀랍지만 절대적이었다. 1945년 9월, 30대 초반의 풍채가 좋은 한국인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러시아군 대위 제복을 입고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왔다. 몇 주 전 소련 당국은 1910년에 한반도 전체를 병합한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본의 통치 아래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이 새로운 영토에 수립하고자 하는 꼭두각시 정권을 이끌 한국인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이 영토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갖는 전략적 위치와 산업적 부, 당시 대부분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육군 대장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아니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날 평양 외곽에서 태어난 김일성은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났다. 그는 1930년대의 대부분을 중국 북동부에서 공산주의 게릴라로, 1940년대에는 소련군 88여단에서 대대장으로 싸우며 보냈다. 그의 한국어 글쓰기는 서툴렀고 외모는 정치인답지 않았다. 그를 무시하던 당시 사람들은 그를 동네 중국 음식 가판대의 뚱뚱한 배달부에 비유했다. 하지만 그가 러시아어에 어느 정도 능통했던 점, 북한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부인할 수 없는 군사적 업적은 그가 6개월 안에 이 영토의 표면적인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러시아였다. 모든 결정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이나 모스크바에 있는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한반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1945년 8월 초에 러시아와 미국 구역 사이의 잠정적인 경계선이 38선을 따라 그려졌다. 1948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서울에는 대한민국이, 평양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겨났다. 두 국가 모두 스스로 한반도의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주장했다. 통일이 해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러시아나 미국 모두 분쟁을 더는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9년 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소련은 최초의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고 가장 큰 이웃 국가였던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참이었다. 스탈린의 소련은 더욱 안전하다고 느꼈다. 호전적인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해 그곳 인민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도박은 끔찍하게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터였다. 1950년 6월 말 전쟁이 시작되었고 8월 초까지 북한군이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낙관론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미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한군 지도부가 중국으로 피신하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중국의 대규모 북한 침공으로 유엔군은 다시 38선까지 밀려났다. 참호전과 양측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로 인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사망했다. 많은 수가 북한에 집중되었다. 소위탄 폭격으로 북한의 도시와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1951년 8월, 헝가리 종군 기자 티보르 머레이는 있는 것이라곤 황폐한 뿐이었기에 달에 여행 온 것 같았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북한에는 이제 도시가 없다라고 썼다. 1953년 휴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최전선에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38선과 교차하는 이 구역은 오늘날까지 남한과 북한의 경계로 남아있다. 6.25 전쟁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위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지도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위대한 애국전쟁을 통해 북한을 직접 점령한 한 개인이 되었다. 김일성과 그의 수많은 선전가가 악용한 민족주의 물결은 그의 반대자들, 대부분 소련에서 온 한국인이거나 남한 출신 또는 최근 중국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던 반대자들의 평판을 오염시켰다. 조선노동당은 1949년 두 개의 한국 내 공산당이 합쳐져 결성되었으며 그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김주석은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기의 개인 통치에 반대하는 노동당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고안하고 역대 정권을 통해 강화된 북한의 가치체계인 주체사상은 민족 자치를 기반으로 삼는다. 1972년 김일성은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임을 뜻한다. 라고 설명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인민이 아닌 한 사람의 지배가 확인된 것이 바로 그 해였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은 북한의 주요 공휴일이 되었다. 이때부터 북한 전역에 위대한 수령의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은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가 되었고 김신의 지도자 3명은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우상화의 기록. 북한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든 주석이자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과 위대한 장군인 아들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도록 학습했다. 위대한 수령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가 신화화되어 있었다. 그가 말을 탄 그림이 종종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나폴레옹의 모습, 흰 말을 타고 구름 위를 지나 알프스를 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년에는 김정은이 크림색 말을 타고 할아버지의 신화적인 포즈를 따라하며 단호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일성의 과거는 수정되어 혁명투쟁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1950년대에 쓴 것으로 알려진 한 자서전에서 자신이 6살이었던 1919년의 3월 1일에 벌어진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는 그날 그 유명한 일제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했고 조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는 또한 할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10월 혁명과 스탈린과 레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일본 관리들의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일본 교과서를 찢어버렸다고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이 조금 믿기지 않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로 보인다. 위대한 수령에 관한 이야기는 당의 현재 관심사와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이것은 김정일에게 부여된 신과 같은 영웅주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계에 있는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일제에 맞선 혁명 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 백두산의 한 동굴에서 태어났다. 백두산은 특히 1920년대부터 일본 후지산에 대응하는 한국의 산으로 여겨지면서 민족 정체성이 중심이 되는 신성한 산이다. 김정일의 성인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의 탄생에 참석한 여성과 군인들은 그를 백두산의 밝은 별이라며 즉각적으로 칭송했고, 이 놀라운 소식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 도쿄까지 퍼져 일본 관리들은 이 하늘이 보낸 소년이 한국의 독립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전해진다. 김정일은 1941년 또는 1942년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일본의 한국 지배가 여전히 강력했던 시기이자 6.25 전쟁이 끝나는 1953년이 되기 11년 전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기록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예지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6살 무렵 그는 너무나 총명해서 어머니가 그의 의견을 따를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10살이 되자 최고 사령부에서 아버지와 함께했고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조언까지 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감동하여 궁극적인 권력 이양을 상징하는 권총을 그에게 물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일가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은 사람들이 곡물을 가져오고 김씨 일가의 집을 보기 위해 성실하게 줄을 서고 우물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병에 담아 가져가기도 하는 신사가 되었다. 김씨 왕조의 상징과 그들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곳곳에 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위대한 수령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써서 붙인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소련이 처음 시작한 사회, 현실주의적 스타일의 이미지가 김씨 남자들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평양의 지하철 개선역에 있는 김일성이 인민들을 향해 열띤 몸짓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황금동상은 분위기를 설정한다. 김씨네 남자들은 때때로 북한 인민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영웅적으로 지원하는 군 장군으로, 농업 활동을 온화하게 감독하는 농부로, 또는 노동자들의 삶의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고무적인 연설가로 변신한다. 어떤 경우에는 친근한 모습을 내보이기도 하는데 그들은 꽃에 둘러싸여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해사하게 웃는 어린이 무리에 둘러싸인 채 공원에 앉아 있다.
이데올로기와 건축 예술의 결합. 김씨일가에 대한 개인 숭배는 평양의 구조에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넓은 대동강에 인접한 평양은 2000년, 어쩌면 3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친 한반도 왕국들 가운데 두 개 왕국의 수도이다. 건국의 아버지는 하늘의 손자이자 곰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전설적인 한국의 신왕 단군으로 지금의 평양이 있는 부지 근처에 성벽 도시 아사다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에서 유일한 고대 건축물인 6세기의 보통문은 미래지향적인 류경호텔로 이어지는 전망을 위한 축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류경호텔이 제시하는 밝은 미래와 도로가 에워싸고 있는 작고 인상적이지 않은 보통문 사이의 대조는 영리하게 의도된 것이다. 평양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 건축물들은 과거 역사의 무의미함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주체 사상과 김씨 일가가 제시하는 발전 그리고 밝은 미래와 대조된다. 6.25 전쟁 당시 50만 명의 평양 거주민 중 상당수가 집을 잃었고 폭격으로 건축물의 75%가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정권이 볼 때 이 재앙은 기회였다. 옛 도시는 쓸어서 내다버리듯 사라졌고 평양은 소련의 거대 도시들을 모델로 삼은 계획된 땅 위의 낙원으로 다시금 상상되었다. 재건 작업은 처음에 모스크바 건축연구소가 주도했고 따라서 누가 실제 책임자인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조선 건축가 동맹의 창립자인 김정희가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계획자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평양의 일부 지역은 동아시아의 도시라기보다는 구소련 공화국의 외곽 신도시처럼 느껴진다. 20세기 초의 지도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구불구불한 골목과 유기적인 형태의 거리는 큰 대로와 직선, 각진 교차로로 대체되었다. 강과 지형, 기존 철도망으로 인한 실용성 덕분에 옛 도시의 흔적은 아주 적게 아직 남아있다. 주택은 대부분 르 코르비지에 모델에 따라 콘크리트 주택구역 형태로 제공되었지만 그 높이가 훨씬 높았다. 각각의 주거구역에는 상점, 보육원, 학교, 약국 등의 공용시설과 함께 약 5천 명이 한 집단을 이루어 배치되었다. 영감이라는 면에서 보면 브라질리아에 있는 코스타와 니마이어의 수페르 쿠 아드라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양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살아있는 더불어 변화하는 표상으로 재건되었다. 처음부터 거리에 대한 계획은 도시의 경관을 지배하는 주요 기념물들의 위치와 연계해서 만들어졌다. 도시는 기념비와 광장, 공공건물로 차있다. 이것들은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는 이의 시선은 강 서쪽 만수대에 있는 김씨 일가를 위한 만수대 대기념비부터 강 동쪽의 노동당 창건 기념비까지 옮겨간다. 또 다른 축은 대동강 서쪽의 김일성 광장에서 동쪽의 바로 맞은편 주체탑까지 이어진다. 두 축은 둘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일성 광장의 일부에 서 있으면 마치 주체탑이 같은 구조물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강력하거나 어디든 존재하던 강은 보이지 않고 국가 권력에 종속된 것처럼 느껴진다. 주요 대로인 승리거리는 북쪽의 개선문에서 만수대 대기념비를 지나 평양의 의식 중심지인 김일성 광장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공간으로 행진과 집회가 열리는 장소이며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광장은 강을 마주하고 있으며 맨 윗부분에는 한국 정통 양식에다 신고전주의적 건축 계획을 사용해서 만든 인민대학습당이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웅장한 규모의 건축물로 34개의 녹색 양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다. 노동과 병행하는 학습은 주체 사상의 초석으로 1982년에 김일성의 칠순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완공된 이 건축물은 광장을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도로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행진이 있는 날에는 누구나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김일성 광장은 대동강까지 이어져 있으며 주체탑이 바로 내려다 보인다. 주체탑은 화강암으로 지어졌으며 1,170m 높이로 역시 1982년에 완공되었다. 초대 김일성 주석의 권력과 이념을 기념하는 탑이다. 바닥에는 조선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 붓을 들고 있는 세 개의 청동 조각상이 있다.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와 건축이 결합해 있다. 김정일은 건축 예술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 내용의 일부는 전형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건축가는 부르주아 사상을 거부해야 하며 건축물은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은 진부한 내용으로 근대 건축학도들 대부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배웠을 법한 내용을 담았다. 즉, 건축은 사회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축은 민족적 감수성과 모더니즘을 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기념비적 공간에 대한 김정일의 견해인데 이것이 평양이 세워진 토대가 되었다. 그의 견해는 이렇다. 공간에는 초상화나 조각품과 같은 초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주변이 압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 뒤로는 주변 건물이나 풍경을 차단하는 배경이 있어야 하며 존중과 품격의 본질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여러 대칭적인 요소들이 이 배경의 구조적 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초점에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간은 한쪽 면이 개방되어 있어 외부로 투영되어 주변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은 만수대 대기념비와 같은 도시의 정형화된 건축 작품들을 다수 만든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수대 대기념비의 경우 초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다. 짝을 이루는 김정일 동상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에 세워졌다. 두 동상은 매우 거대하다. 높이가 20m에 달해 일반인은 물론 함께하는 조각 프리즈의 인물상들도 작게 느껴질 정도이다. 두 사람 모두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로 그려져 있다. 아버지 김일성은 오른손으로 앞길을 가리키는 손짓을 하며 연설하고 인민들의 환호를 받는다. 그러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석조 조각, 망치와 낫, 붓을 쥐고 있는 거대한 세 개의 손을 형상화한 것을 조선 노동당 창건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현명한 말씀을 고맙게 듣고 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오늘의 책 도시와 예술입니다. 네,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물론 네, 사진이 상당히 많이 네, 들어와 있어서 사진을 보면서 책을 읽는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이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리기가 좀 네, 어렵네요.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저자분은 네, 한국분이 아니시잖아요. 한국분이 아니신데도 이 북한의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저자분은 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알고 계시는데 이걸 아는 것이 혹시라도 좀 뭔가 잘못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저도 모르게 네, 들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읽으면서 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뭔가 네, 북한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랬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책 도시와 예술이었습니다. 확실히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뭐 도시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들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그냥 만들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가게 된다면 분위기에 압도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TV나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테마파크?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책 도시와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